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왜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운명이 변화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되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답하려 노력했다.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 여러분도 걷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으리라 믿는다. 걷기의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면 다음은 실행에 옮겨 모쪼록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언뜻 식사와 무관해 보이는 병이라도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고파질 일도 없다.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최근에는 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 식품과 단 것을 멀리하는 당질 제한식이 주목받는 추세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식사량을 줄이라는 조언을 따르고 싶어도 좀처럼 실천하기 힘들다.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장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정신이 흐려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 문제는 인지 기능이 원래 나이에 비해 저하된 경우다. 혈관 나이, 뼈 나이라는 말이 있듯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 두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대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증세가 악화돼 사회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뒤 비로소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생활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즉,
당뇨병 환자가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도 증가한다. 참고로 흡연의 유해성은 더 심각해서 담배를 피우면 치매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진다.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은 2가지뿐이다. 예비군 단계에서는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실로스타졸 성분의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프레탈이라는 상품이 유명하다.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2번째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다. 계산하며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일본에서 밝혀졌다. 아이치현에 위치한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로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이 확인돼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판정된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0 뺄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된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치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는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다시 먹기도 하므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식사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상 음식으로 치매를 고치기는 어렵다. 예방과 마찬가지로 치료 단계에서도 걷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치매 환자는 걷는 도중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미아가 되기 쉬우므로 간병인도 함께 산책을 하는 편이 좋다. 함께하는 산책은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 집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회복될 기약 없이 불안한 앞날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간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성실하게 간호에 임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쌓아두기 쉬운데 환자와 함께 산책을 하면 2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샘솟을 것이다.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주위에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이나 시설은 물론 자택에서조차 외출을 통제하기 십상이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치매 환자일수록 누구보다 걸어야 한다. 걷기 자체가 뇌에 좋을 뿐더러 밖에서 걷다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웃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는 치매 환자 간호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귀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체계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다소 어려운 용어를 나열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액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키거나 가슴이 쓰리는 등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한다. 위식도 역류 질환 역시 위산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 안으로 역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역류성 식도염도 위식도 역류 질환에 속한다. 기능성 위장장애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복통,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가시지 않는 질환을 가리킨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복통, 복부 팽만 등의 불쾌한 증상과 함께 설사 혹은 변비가 반복되는 질환으로 배변 후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위와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예전이라면 메스꺼움, 속쓰림, 설사, 변비 같은 말로 설명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증상들인데 이제는 그럴싸한 병명이 붙어 약물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물리적 원인 없이도 위장 기능 장애를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익히 알려졌듯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화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복부 팽만감을 덜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 걸으면 장이 움직인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다. 뇌 건강도 장이 결정한다. 장내 세균을 크게 나누면 20%는 유익균이며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다.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 면역 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울증 부분에서 다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내뿜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관계는 뇌가 위,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장이 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장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다. 어쨌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 걷기. 우울증도 최근 들어 환자 수가 급증한 질환이다.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을까? 흔히 현대사회를 가리켜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원인이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잠들지 못할 때는 의사에게 같은 말처럼 조기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우울증 진단 빈도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항우울제 처방이 있다.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된다. 우울증이란 뇌 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한다. 나는 항우울제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사실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걸으면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걷기는 항우울제와 같은 효능이 있는 셈이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30분 산책.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시간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어서 하루에 약 7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론 수면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7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소 6시간은 자야 한다는 말에는 나도 동의한다. 또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아침형 생활이 가장 이상적이다. 기본적으로 문 밖이 어두울 때 자야 한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낮 시간에 하이킹을 하며 반나절 정도 걸으면 누구든지 밤에는 푹 잠들곤 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에 쬐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침에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체내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다. 체내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언뜻나게 된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에 쬐기다. 두 번째, 멜라토닌이다. 아침에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의 성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는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적당한 필요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 수면제는 심지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솔직히 수면제는 백해무익한 약이다.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자.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하면 불안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반으로 줄인 뒤에 그만한 양으로도 잠이 든다면 다시 반으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기를 목표로 하자. 걷기를 습관화하면 틀림없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몸 어디에도 뚜렷한 문제가 없는데 근육과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것이 특징이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편두통도 뇌가 과민해졌다는 점에서 섬유근통 증후군과 유사하다. 편두통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가설만 있고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과민한 상태로 말하자면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뽑을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발목, 무릎 등 온몸의 관절이 아픈 병이다. 원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자기 몸의 일부를 공격하는 면역체계의 이상 반응이 원인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각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체질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 한편 기관지 천식은 과민해진 기관지 점막이 공기 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해 조금이라도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 경련을 일으켜 발생한다. 그 밖에 인두신경증도 과민해진 목 상태가 원인이다. 구체적인 증상은 목 안에 뚜렷한 이상이 없는데도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 따끔따끔한 느낌 등이 생기는 것이다. 공황 발작은 갑자기 극심한 불안이 엄습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증상을 가리키는데,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공황 장애도 사실은 뇌가 과민해진 상태다. 공황 발작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체가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섬유근통 증후군,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인두신경증, 공황장애, 서로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명을 거론했지만 이 질환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통증을 감지하는 뇌, 면역 시스템, 피부, 점막 등 신체 기관의 어딘가가 과민한 상태가 원인이며 최근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를 수없이 진찰하며 또 다른 경향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는 단 것을 좋아해 설탕 섭취량이 매우 많다는 점, 둘째는 잘 걷지 않는 자는 점이다. 통증, 불쾌감, 불안감 등 기분 나쁜 감각에 민감해지면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걸을 기분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등 다양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걷기를 더욱 꺼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걷지 않다 보면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하루 1분이라도 좋으니 걸을 수 있는 만큼 힘을 내 걸어야 한다. 걸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강화돼 약도 의사도 찾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올바른 감기 대처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오르거나 콧물이 나는 증상은 몸이 자연 치유력을 발휘해 열심히 감기를 치료 중이라는 뜻이다. 열은 면역세포들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설사나 콧물도 불필요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지 않아야 오히려 감기가 더 빨리 낫는다. 특히 약을 먹어 증상을 억누른 상태에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며 바쁘게 움직이면 감기는 더 끈질기게 몸 안에 남는다. 감기에 걸리면 면역세포에게 치료를 맡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이다. 둘째는 걷기다. 누구에게나 권하기는 어렵지만 감기 조짐이 느껴질수록 걷는 편이 좋다. 나는 감기가 온다 싶으면 따끈한 갈근탕을 마시고 길을 나선다.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걸은 뒤 욕조에 들어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대개는 이렇게만 해도 좋아진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걷는 까닭은 무엇일까? 앞장에서 설명했듯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천한다. 젊거나 체력이 자신이 있다면 휴식보다 걷기가 좋을 때도 있으니 시험해 보기 바란다. 아울러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어쩌다 걸리더라도 금세 씻은 듯이 낫기 마련이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자가치료의 길로 이끄는 조언뿐이다. 그런데도 제약회사의 의도에 휘둘려 약 처방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착각하는 의사가 많다. 걷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돈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많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정작 운동을 하러 가면 흔히 러닝머신으로 알려진 트레이드밀이나 실내용 고정 자전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모처럼 들인 비용이 아까울 따름이다. 더욱이 세로토닌 증가 효과를 보려면 머릿속을 비우고 걸을수록 좋은데 운동 중에 이어폰을 꽂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역효과를 볼 뿐이다. 화면 속 세상에 의식을 집중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샤워를 하고 싶다면 걷는 동안은 걷기에만 집중하자. 꼭 음악을 듣고 싶다면 심신에 안정을 주는 곡이 좋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걸으면 명상에 잠겼을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이 활성화된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바란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 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팔을 뒤로 당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한데 행진할 때처럼 팔꿈치를 배보다 앞으로 내밀면 안 된다. 팔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는 편이 쉬울지도 모르겠다.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되돌아간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몸통 워킹을 할 때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체간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신의 운동량이 늘어나는 반면 여러 근육의 힘이 분산돼 한결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체조를 꾸준히 하면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해 걸으려면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전 의식하기, 견갑골 모으기, 골반 앞으로 기울이기를 소개했는데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폐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르게 걸으려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차듯이 내디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세는 의외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 위에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머리부터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착지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해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다.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잔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걷기를 방해하는 요소는 하이힐이나 가죽구두만이 아니다. 너무 많은 짐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싹 달아나게 만드는 방해꾼이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백팩이다. 백팩을 매면 양손이 자유롭다. 물론 숄더백도 어깨에 매면 양손을 쓸 수 있지만 한쪽보다는 양쪽 어깨에 골고루 무게를 분산시키는 편이 걷기에 좋다. 걷기를 습관화하려면 일상생활과 걷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여성은 옷차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외선 때문에 좀 그래요. 밖에서 걷다가 김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며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자외선은 분명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최근에는 자외선이 백내장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외선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적으로도 떠오른 기미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밖에서 걸을 때는 양산이 필수라는 여성도 많다. 그러나 양산을 쓰면 팔꿈치를 뒤로 당기기는커녕 한쪽 팔 전체가 고정돼 버린다. 당연히 견갑골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산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외선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모자를 착용하거나 선글라스를 쓰면 눈을 지킬 수 있다. 피부를 위해서는 선크림 등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화장품도 많다. 해가 들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걷기도 탁월한 선택이다. 일주일에 몇 번이 좋을까요? 매일 걸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걷기보다 좋은 것은 없다. 시간과 체력이 허락되는 한 많이 걸으면 된다. 아침 출근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아니라 한두 정거장 멀리까지 걸어간다. 내려야 할 역의 한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그만큼 걷는다. 환승은 일부러 많이 걷는 방법을 선택한다. 회사 생활을 한다면 점심시간에 멀리 떨어진 식당까지 걷는다. 은행 업무 등 볼일이 있을 때는 조금 먼 지점까지 걷는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처럼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려보자. 간단한 방법으로도 걱정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잃지 않고 총 30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생활에 녹아든 만큼 습관으로 만들기도 쉽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걸리더라도 무릎 보조기나 허리 보호대로 지지하면서 가능한 만큼 걸어보자. 앞서 소개한 올바른 걷기 자세를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걸으면 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손발 관절의 통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각해지면 관절 부분의 뼈가 변형된다.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움직이면 아플 텐데 하는 걱정으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따라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연골이 닳는 원인은 나이 탓도 있지만 과격하고 잘못된 운동 습관이나 비만 체형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착지할 때 체중보다 3배나 큰 충격이 발생하는 조깅은 추천하지 않는다.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걷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깔창과 같은 교정용품이나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처럼 약해진 신체를 지지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며 걸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걸어야 한다. 열심히 걷다 보니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환자도 결코 적지 않다. 심장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이라면 심장병 환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심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걸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걸으면 낮은 강도로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 재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는 안 되나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으며 꼼짝도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와 걷기는 전혀 다르다. 운동할 때는 몸에 중력이라는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 다리뼈와 근육에 중력이 작용하는 반면 자전거를 타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이 중심이다. 그러니 걷기와 자전거는 전혀 다르다. 환자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면 자전거도 나쁘지는 않지만 걷기보다 좋은 운동은 없지요 하고 대답한다. 걷기를 권하면 그럼 내일부터 뛰어야겠어요 라고 답하는 환자도 있다. 뛰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걷기와는 전혀 다르다. 조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거의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뛰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걷기와 달리기는 어떻게 다를까? 걷는 동안에는 한쪽 다리가 반드시 땅에 닿아 있다. 반면 뛸 때에는 양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다. 그 때문에 착지할 때는 한쪽 다리의 체중보다 약 3배나 큰 무게가 실린다. 조깅을 하면 무릎이 상하기 쉬운 이유다.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 즉 댄스를 추천한다. 나는 걷기 연장선에 춤이 있다고 생각한다. 춤이라는 한 단어 안에도 재즈 댄스, 힙합, 브레이크 댄싱, 발레, 벨리 댄스, 사교 댄스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리듬감 있게 걷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즐겁지 않은가? 그러니 오늘부터 걷기를 생활화하자.